예, 전해드린 대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오늘은 이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정도경영 이 구본무 회장의 별세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세 분 모셨는데요. 홍성주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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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LG 구본무 회장이 작년부터 좀 아팠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뇌 수술을 한 후에 한간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섰습니다. 특히 올 초 그리고 한 달 전서부터 그런 건 한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그룹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재계에서는 LG그룹 또 고 구본무 회장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평가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LG그룹 자체가 원래는 인화경영이 주 모토입니다. 그러다가 정도경영으로 우리 구본무 회장서부터는 정도경영을 했는데 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당히 인간적인 그리고 온화한 이러한 경영을 선대 회장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정도경영을 하면서 약간 공격적인 경영을 했었죠. 그러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에 비해서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었죠. 그래서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양비 또 찬반으로 약간 갈립니다. 그러나 LG 구본무 회장이 중요한 것은 GS그룹의 허시하고 계열 분리를 말끔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후에 재도약을 하는 이러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도경영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정도경영을 내세울 때가 왜냐하면 YS 때 YS 정권 때입니다. 그때는 재벌들이 반재벌 정서, YS가 첫 취임 일성이 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재벌 그룹들이 왜 그랬냐면 정주영 회장이 당을 만들고 대선에 뛰어들면서 YS한테 불만이 있었습니다. YS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고 그럴 때 기업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LG그룹은 정도경영 정정당당하게 도리를 지키면서 가는 경영을 하겠다. 일등주의보다도 어쩌면 사회와 같이 가는 기업 가치를 사회에 공유하는 그리고 경영권 승계도 투명하게 하는 이런 쪽이 경영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어쨌든 연명 치료도 지금 거부를 했으니까 상황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일단 지금 본인 뜻대로 사실 더 이상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고 이제 본인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문이나 조의금도 지금 일체 받지 않고 일단 가족장으로 아마 조용히 치르겠다 합니다. 본인이 살아 생전에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똑같은 그런 보이시는데 사실 LG그룹이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기업들이 비자금 사건이나 등등 정치권 연루 사건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LG그룹만은 굉장히 이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업 이미지도 그렇고 특히 이제 LG그룹이 창업 때부터 1947년도에 창업이 됐는데 창업 때부터 사실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본무 회장이 3세시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 장자상속을 원칙으로 해서 사실 그룹이 그동안 항상 그룹이 보면 뭔가 승계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걸 또 형제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기업이 바로 LG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제 사실 구광모 회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보면 그룹 내에서 다 정해져서 일단 큰 어떤 승계에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현장이었죠. 구본무 회장이 정치권을 향해서 참 소신 있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발언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못 내겠다. 나는 이렇게 말 못하는 이유가 세무조사 때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기업이 반대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은 왜 부당한 압력에 이렇게 자꾸 굴복하냔 말이죠.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본인이 걸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인하 경영에서 정도 경영으로 갔다고 했는데 또 나눔 경영을 했어요. 나눔 경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그때 하태경 의원이 그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렇게 뭐 그 정부에서 돈 내라고 그러면 돈 낼 거냐 하니까는 아니 불이 어떻게나 이런 것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 환원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눔 경영을 했었던 거고 그 뭐 저희들이 잘 알던 게 LG 어인상이죠. LG 어인상이 2015년에 제정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저희도 기억하기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쓰러진 상태에서 차를 모는데 그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서 세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인상을 줬고 또 작년에 그 파주에서 그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격장 앞을 지나가다가 총을 맞아서 병사가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인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는 그 구본무 회장이 사죄를 털어서 1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사죄를 털어서? 사죄로 1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회 환원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뭐 당당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LG그룹이 이제 뭐 아까 잠깐 뭐 후계 얘기를 했지만 이 장자 승계라는 게 도대체 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얘기로만 들으면 큰아들한테 준다 뭐 이렇게 보겠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승계 원칙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유교 사상 때문에 장자 승계 원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이유는 장자가 차남이나 삼남보다 못했다든가 아니면 삼남이나 차남이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배제되지 그렇지 않으면 장자 승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그룹인 경우는 특히 유교 사상이 상당히 그 밝혀져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3대까지 이상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구본무 회장 아들이 80년대 후반에 불의 사고로 죽고 그래서 2004년에 구광모 이번에 상무된 친구를 양자로 입적합니다. 그건 그 본 무자 그러니까 광자가 처음 회, 본, 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자 돌림에서 가장 큰 애가 그의 둘째 형인 둘째인 구본능 회장이 아들입니다. 그를 양자로 해서 사실 후계 수업을 한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발표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어질 텐데 모르겠습니다. 한 5세대에서도 갈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장자 승계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구본무 회장이 없는 LG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LG그룹은 크게 5개 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생활건강, 정보통신. 요게 그다음 맞추는 지주회사가 있고요. 요 그래서 6개 부분의 부회장 체제가 다 확립이 돼 있습니다. 이미요?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아우르고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구본준 부회장이 있습니다. 구본무 회장이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있어서 당분간은 구본준 회장이 6개 부문장을 거느리면서 전문 경영 체제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일이 되면 구광모 상무가 자연스럽게 그룹 대권을 이어받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됩니다. 우리 업계 승계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광모 회장이 지금 40살이거든요. 40살인데 장자 승계선을 통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후대에 대해서 승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선대 회장들이 전부 다 퇴전을 해요. 이선으로 물러납니다. LG 그 풍첩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구본무 회장의 형제들이나 이렇게 그 형제들이 물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LG 앞으로 경영진이 오늘 경영이 굉장히 젊어진다. 그런 결과를 젊은 LG가 나올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사실 이제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통하셨지만 그 이 살아생전에 가장 원통했던 게 바로 이제 1998년도에 본인이 사실은 이 반도체를 처음으로 사실은 많이 일구셨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로 이제 현대그룹에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IMF에 구조조정하면서 사실 그걸 굉장히 그때부터 사실은 정경영과의 또 거리를 두게 된 가장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삼성그룹과의 어떤 경쟁에서 좀 밀리는 국면이 결국 이 반도체 문제 때문이거든요. 아마 구본무 회장이 그런 것들을 좀 평소에 많이 좀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채린 기자 연결됐습니까? 빈소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구본무 회장의 빈소는 병원으로 입원해 있던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치러집니다. 아직까지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짐을 옮기면서 분주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 회장은 오늘 오전 9시 52분 별세했습니다. LG그룹 측은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하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는 소탈했던 고인의 생전 궤적과 유족 뜻에 따라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니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LG그룹 측은 언론 접촉도 정중히 제한한 채 이곳 현관에서만 취재할 수 있게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정재계 인사들만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빈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장례를 며칠 동안 치를지 장지를 어디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회장은 지난해 뇌종양 수술 후 지난달 병세가 악화되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 모시고 또 이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남북관계 탈북 암초입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여족 어머니들이 탈북을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왜 북한이 저렇게 가족까지 동원하면서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맥스 선더 뭐 훈련 과정,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 그다음에 이제 탈북 여성들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는 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북한 자체가 비핵화 경로에서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고 저는 노림수는 기본적으로 22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사실 많은 경우가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하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로 돌아가는 북한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체제 보장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심화가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로드맵도 같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빌미로 즉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좀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씩 또 보면 또 그들이 얘기하는 북한이 얘기하는 부분에 또 원리는 있어요. 일종의 상호주의라는 부분이 좀 적용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핵화하고 있는데 그쪽은 비핵화에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뭐 예컨대 B-52라든가 F-22 계속 훈련을 한다 그러면 우리만 내려놓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성의를 표시해라. 뭐 그런 어떤 입장도 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탈북종업원 송환 요구가 좀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 이런 시일 내 개최는 판문점 합의 사안이에요. 판문점 선언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어겼죠.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를 어겼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 안에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계속 그 탈북 종업원들과 이산가족 상봉을 연결을 시켜왔습니다. 연결을 시켜온 상황에서 지금 탈북 종업원들을 송환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은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그것도 판문점 선언의 하나인데 그것까지 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2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와서 이거를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붐업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탈북자들 이 13명에 넘어왔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이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시를 내려서 처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제 김정은 들어서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자꾸 송환 운동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대량 탈북이 처음으로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굉장히 화를 내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민변을 통해서 어떤 가족들이 사실 지금 가족들은 대부분 다 평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거주하면서 민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측에다가 계속 이제 납치됐다라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체가 당시의 탈북 과정들을 보면 실제 그 종업원들 중에서 7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 오지 않았고 또 13명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국정원에 이제 그 인권보호관이라고 있습니다. 변협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있어요. 직접 면담을 해서 탈북 의사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 보도 일반 방송 보도를 통해서 당시에 이 매니저라고
김건배라는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내가 지금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강제로 국정원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획 탈북이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랬죠? 실제로 이게 보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다시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사실상 이런 빌미들을 사실 준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이들은 이미 국내에 정착을 해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탈북을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대한 지금 이제 되돌리기 이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탈북 여조고법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도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또 말들이 나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네, 그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자유의사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그 송환 요구해달라, 그럼 송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을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으로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 교수님, 지금 뭐 이낙연 총리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워딩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분위기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명균 장관 말보다도 그 이낙연 총리 말 중에 정확하고 정직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아직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저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 해석과 관측을 낳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입장을 갖고 있지를 못하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좀 더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그 북한의 소위 그 북한과의 대화나 남한과의 대화에서의 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 전략적 말씀을 또 많이 하셨는데 그와 덧붙여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돼요.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이와 같이 김정은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반발하거나 저항하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세력들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까지를 감안했을 때 저런 스탠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 이낙연 국무총리의 저 발언은 언제쯤 그러면은 정확하고 정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는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족업원들을 송환을 하라는 저 북한의 요구에 우리 정부도 참 난감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 한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계관, 리성건, 우리 민족끼리 또 북한 적십자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전반적인 물론 안에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어떤 강경보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각 사안마다 특히 탈북 종업원 문제는 우리나라 북한에 억류되는 우리 한국 국민 6명 선교사 3명하고 탈북민 3명 6명 이야기가 넘어서 같이 나왔거든요. 같이 나와서 마치 이거 교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탈북민 단체도 그젠가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장 집회 겸 기자회견을 하면서 교환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3만 명 탈북자 명의로声明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같으면은 탈북자 문제도 그렇고 태영호 공사 문제도 그렇고 각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동원해서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태영호 전 공사가 이제 본인의 출판된 책, 3호 서기실의 이제 암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의 이제 강연을 통해서 제일 민감한 문제, 즉 김정은 일가에 대한 문제를 건드린 것이 가장 사실 북한을 자극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이번에 회담 자체를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면서도 저 이유를 들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네. 즉 뭐냐면 누구나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 체제와 다른 것은 북한은 김정은에 대해서 반발할 경우는 바로 숙청이 되다는 처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게 우리의 체제 우월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이제 아이콘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체제의 우월성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 뭔가 주춤거리거나 또 이 문제가 태영호 공사에게 또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의 허점 그리고 지금 북한 체제의 문제점들을 더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이 의원하고 비슷한 견해인데 우선은 태영호 공사가 이제 국회에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합기자회 같은 그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과연 그 국회 부의장이라는 정치인들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뭐 지금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른 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북한에서의 주장대로 그저 북한에 대해서 특히 자기네들의 그 최고 리더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다 한다고 하면 남한에 있는 이 자유를 막겠다는 것인지 그건 참 우리나라 체제는 이런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말할 때는 저런 어려운 처지의 걸 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저건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 우리 남한 사회는 예를 들면 언론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또 보수 정권일 때는 반대로도 그렇고 그런 견해가 있는 거. 그럼 미국에서 그러면 남북 북미 대화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아무것도 거론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 북한식으로 사회가 되겠습니까? 다만 이 시점에서 저렇게까지 그렇게 국회에서 장소가 부의장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근데 또 거기다가 말이죠. 민주당 의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코멘트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좀 안 나서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근본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번번이 저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태영호 전 공사가 뭐 무슨 말을 하던 사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뭘 못하겠어요.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굉장한 민감한 시기인데 전 내용이 굉장히 부적절한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비핵화 안 할 것이다. 우리가 온 국민이 지금 나서서 비핵화를 지금 25년 이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찬물을 좀 끼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본인도 골수 공산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향했잖아요. 자, 그러면 본인은 변할 수 있고 북한은 안 변한다. 그것도 논리가 좀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전향을 했고 변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북한도 그러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주고 좀 지켜보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냥 수차례 걸쳐서 많은 비핵화 협상이 있었지만 번번이 속았지 왔지 않습니까? 지난 6.15 그다음에 14남북 공동선언 비핵화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태영호 공사가 사실은 북한 외무성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하면서 그 내부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일, 그다음에 그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 핵을 보유해왔던 과정들을 누구보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도 정말 똑바로 정찰을 봐야지 북한의 저는 전략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우리가 철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제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공사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계속 처형, 공포정치, 고모부 이복형 이렇게 공포정치와 처형을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지지하는데 결국은 공포정치로밖에 지금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공개 처형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것은 핵폐기 과정이 북한 또 김정은 체제의 붕괴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자기의 체제와 권력 구조를 더욱 보강하는 과정으로 흐르는 CBID입니다. 이게 태영호 공사가 굉장히 북한에서는 고위급 인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무게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더
더 이렇게 화나고 뭐 눈엣 가시처럼 보일 텐데. 그러니까는 아까 북한 당국이 태영호 공사의 가족들까지 내세워서 그렇게 그 신랄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태영호 공사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알기 때문이고 그 파괴력이 지금까지는 강령 같은 걸로 다 해왔지만은 이번에 책을 펴내면서 3층 서기실의 암호, 이 책을 펴내면서 불이 붙는 거죠. 아니 불이 붙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가 좀 일반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왜 이 시점이냐, 또 하나는 왜 장소가 국회냐, 이 두 개거든요. 장소가 이 시점에 하고 장소가 국회다 보니까 뭔가 뭐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영호 공사 책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이 시점이냐는 내용이. 원래는 3월 초에 책을 내려고 했고 출판사 그 대표의 권유에 의해서 책을 썼고 3월 초에 내기로 했는데 그때 3월 초 무렵이 남북 대화 국면이라서 내가 찬물을 끼얹을까 봐 안 냈다. 그 4월 27일 이후에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내려고 미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4월 27일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낸 것은 이게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좀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왜 국회냐? 이거 심재철 부의장이 주재한 그 세미나에서 한 거죠. 강연한 거죠. 원래는 국회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당국에서 신변 안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서 국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이 북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정치권 생각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반도 평화 분위기 깨기가 목표입니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근거 없는 발언이 남북 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북한 핵심 지도부와 거리가 멀었던 태 전 공사가 어떤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 부의장 초청으로 해서 오셨던 태영호 공사 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내질렀죠. 전혀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으면서 외교관이 책을 썼다고 뭐 이런 마치 북한의 전체 핵 전략 자체를 전부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네,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여권의 분위기는 이 태공사에 잇따른 폭로 발언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기류가 읽혀져요. 어떻게 비판 수준이 아니라 뭐 적대적인 행위를 내질렀다고 아까 말씀하신 김경업 의원은 그렇게 제 표현이 아닙니다. 저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안타깝거나 맹비판적인 생각 같은데 저는 저것도 저래요. 반대 의견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세상에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게 정책에 참조를 한다든지 하면 되지 이렇게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회장도 국회 부의장도 그렇고 그렇게 저런 상황에서 이 미묘한 시기에 저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온당한 것인지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아까 김경호 의원 말씀대로 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쫙 꿰고 있는 분은 또 누가 있는지 그 정부에 맡기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거든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3월 달이 뭐 더 엄중해서 이걸 미뤘다 그러는데 지금이 더 엄중한 상황입니다. 실타래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민감한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비핵화를 안 된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여당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뭔가 힘을 더 결집을 해야 되고 좀 지지를 해줘야 돼도 지금 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북한에 이제 체류하던 북한의 전 공무원이 내려와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뭐 국민 민심에도 뭐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아마 감정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 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최고 재판소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뭐 북한 자유화라든지 인권 개선 운동을 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무려 사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네. 들어왔어요. 어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지금 태영호공사 이야기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를 안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죠. 이거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핵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북한은 뭔가 핵 폐기하려고 하다가 지원만 받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네. 자, 북한의 인권도 보십시오. 지금 북한 인권 자체가 개선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는 가서 거의 뭐 초중비에 와서 실제로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식도 마찬가지로 최고재판의 탈북자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이걸 그 유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북한이 또 한 번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와 우리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북한이 속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전망을 지금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태영호 공사의 저런 주장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북한 측이 아프기 때문에 자꾸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탈북자 지금 안전 문제가 상당히 또 뭐 관심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아까 탈북자 그 사형 선고했다는 것이 24명에 대해서 북한 최고재판소가 사형을 선고를 했고 그것을 최근에 한국의 탈북자 단체 대표한 사람이 북한에 살고 있는 모친과 통화를 했을 때 모친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사형 선고문을 최고재판소의 사형 선고문을 읽어주면서 읽어주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 다른 매체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 2015년 무렵에 유엔 총회장에서 탈북자들과 북한 대표단이 그 조를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때 김정은이 경로를 해서 그 사형을 지키라 했고 실제로 24명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고 그리고 탈북에 있는 상태 정권은 없는 상태에서 사형 선고한 거예요. 하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통보를 한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했던 그 조명철 전 의원 탈북자죠. 조명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것은 물론 2016년에 일어난 상황이지만은 지금 탈북민들에 대한 뭐 총안 문제 뭐 이런 것이 거론될수록 이 좀 탈북민들에 대한 신변 보호 이 부분도 다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 대화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2일 날 있을 지금 일단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협상이 가장 저는 분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단계적인 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과 우리는 뭔가 북핵 문제를 좀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십시오. 판문점 회담이 된 지가 얼마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국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잘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바로 지금 협상을 하지도 않고 지금 뒤돌아서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핵 폐기장에 대한 지금 참관도 지금 기자들 아직까지 명단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상당히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